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진입니다. 2018년에는 오늘이 마지막 위켄드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1, 2주일 사이에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분위기라고 하면은 항상 그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글쎄요. 그쪽에서 흐르고 있는 힘의 파워? 힘이 파워죠. 힘의 흐름? 힘의 세기? 아니면 색깔? 확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이제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뭐 공화당에 지금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 얘기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예비선거 때 싸웠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저히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 뭐 이런 발표를 한 뒤에 이 사람이 그 마크 샌포드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2번이나 주지사를 지냈고, 그리고 물론 본인이 그 개인적인 약점도 있었어요. 주지사를 할 때. 어떤 여성과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소식이 몇 주일 끊겼었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민들은 마크 샌폴드라는 이 전에 그 주지사를 다시 그 개인적인 남녀 관계 같은 것을 용서를 하고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하원 의원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암만 그래도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 전에 공화당에서 또 민주당에서 예비선거를 치르죠. 그때에 나의 반대하는 저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 하면서 공화당에서 본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선거 캠페인도 하고 열렬히 그 지지를 하고 이 사람 떨어져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현직 의원이 굉장히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반대해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공화당의 연방 하원 후보가 돼서 11월 달에 결국 졌죠. 민주당에게 말하자면 자리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마크 샌폴드 의원이 며칠 있으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정말로 나는 그 정치인 자리를 떠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자세히 워치해야지 된다. 워치라는 것이 이제 잘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허튼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future Hitler-like 캐릭터다. 잘 지켜보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눈총을 주지 않으면 히틀러와 같이 될 수 있는 캐릭터다. 공화당에 나가는 연방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히틀러와 미국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중간선거 이후에 많이 내려갔고 지지도가 내려가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전보다 초조해지면서 좀 극단적인 그 뭐 발언도 대통령으로서는 초극단이니까 더 이상 극단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 극단의 벽을 또 넘고 또 넘어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런 정도로 조금 그 위험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사이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임피치먼트요. 탄핵.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은 PBS라든가 아니면 아주 뭐 좋은 방송이죠. 잡지 애틀란틱, 잡지 뉴요커 뭐 이런 곳에 그동안 많은 그 취재를 해서 글을 쓰셨고 외교관계위원회의 디렉터를 지내셨거든요. 엘리자베스 두루라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대통령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서 열 몇 권을 썼는데 그 가운데 뭐 가장 최근에 쓴 책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리처드 닉슨의 그 사임요 탄핵 전에 그런 것을 많이 그 취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뭐 76년 한 80년대 초 이런 때까지 이제 대통령 후보들 토론도 그 사회를 받고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83세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임피치먼트가 그 가능하다고 환경이 그만큼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썼는데 뉴욕타임스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서로 사이가 나쁜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 특별히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컬럼 전에 어피니언 전에 바로 또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본인 자신도 이제 중동계고요. 이 사람도 공화당이 일어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는 제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본인의 컬럼을 썼는데 엘리자베스 두루 이분은 분위기가 달라지면 지금 하이라이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가 2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루머예요. 말하자면 그때 나오면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당도 더 이상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이요.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이 탄핵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민주당의 많은 유권자들이 아니 지금 뭐 다수당을 만들어줬더니 그런 일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 하는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싫어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돼도 상원에서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번에 그 공화당이 오히려 2석을 더 갖게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표를 뭐 67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대통령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도 없고 하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다시 그 재선이 된다는 그런 그 확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더 많은 그 좌충우돌을 해줘야지만 민주당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렇고 두 번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너무나 그 지나친 보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까지 2년 동안 보여준 것이 어떤 사람은 점잖게 가만히 뒤에서 있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 뒤를 잇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만 하고 말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굉장히 치사한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사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극단적인 너무나 그 복음주의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2년을 채우고 나면은 당연히 뭐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공화당이 대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싫어하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두루라는 저널리스트 이분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 2주일 사이에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공화당조차도 정말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런 그 행위, 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닉슨 때처럼 탄핵이 아니고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물러나면서 포드가 뭐 사면 같은 것 해주고 감옥에 가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그 뒷정리를 해주는 그 정도의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닉슨 대통령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참 대통령은 지냈는데 나중에 그 숨지고 나서 그 오욕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국장으로도 그 치르지 않은 국장으로 치르게 될 때는 국민들 사이에 논란도 많고 또다시 그 국가가 분열되고 가족이 원치 않았어요. 그랬던 정말 뭐 어찌 보면은 서글픈 부분이 있었던 그런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본인의 그 주변 사람들 등등 분명히 그 범죄적인 그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그 몰러 특별검사가 새로운 것을 그 들고 나온다면은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사면받는다 하는 걸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조금 그 눈에 띄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그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일입니다.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도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그 괴팍하기도 하고 말로써 그 정도의 말로 사실과 또 다른 말로 남과 조직을 공격하고 하는 걸 겪다 보니까 정말 뭐든지 적응할 수 있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현재 공화당 행정부에서 정말 듬직한 사람들은 다 물러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연준 의장을 공격하고 유일한 그 미국 경제의 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소리에 주식시장이 미국을 포함해서 폭삭 세계적으로 주저앉으니까 또 언론 말을 바꿔요. 반대로. 하루 만에 그 사람 연준 의장 으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은 못했죠. 이번엔 대통령이 난 그 사람을 좋아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미국 그 경제에 아주 유일한 그 망치는 어떤 도구를 지금 하고 있어. 이자율 인상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주식시장 혼란 오니까 대통령의 경제자문이 아니다. 그 사람 계속 그 자리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가디언도 특검의 여러 가지 조사 발표가 나오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호사도 많이 고용했고 스태프들도 추가로 하이어를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2019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많은 언론들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터뜨리는 맥클라치라는 미국의 여러 신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맥클라치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클 코엔이라는 개인 변호사 픽서 3년형을 선고받았죠. 그 사람이 2016년도 8월 달에 체코의 프라하에서 그 사람의 휴대폰 시그널이 잡혔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그때가 바로 이 트럼프의 팀과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을 어떻게 그 짓밟는가 하는 것을 의논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장소다라고 지난번에 그 영국의 정보원 출신으로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그 조사한 물론 돈 받고 사설기관에 돈을 받고 처음에는 공화당이 돈을 댔고 나중에는 힐러리 캠프에서 돈을 받고 조사를 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점이었었는데 2016년 8월 달에 트럼프 팀과 푸틴 팀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만났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이클 코엔이 그 휴대폰의 시그널이 거기서 잡혔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맥클라치만 보도를 하고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클 코엔 변호사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지금 특별검사나 아니면 뭐 연방검사와 다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도 이 부분만은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화 시그널이 잡힌 게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그럼 전화를 복제를 했다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루머에 따르면 2월 달에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나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해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MSNBC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매체가 이 셔네니티를 누르고 팍스의 레이첼 메도우라는 여성이 그 앵커가 참 레이첼 메도우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조 MC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또 뭐 뉴스 소스도 많아요. 본인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셔네니티를 이겼습니다. 이번에 시청률이 2대1로 이겼고 더군다나 이제 25세에서 54세 사이에는요. 그만큼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서로 어떤 부분에는 협업을 하는 것 같다 느낌이 들 정도의 팍스의 시청률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그 CNN의 시청률도 올라가서 어떤 프로그램은 그 데이타임 프로그램은 저녁에 뭐 셔네니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어림없지만 데이타임 프로그램은 CNN이 그 팍스를 누르는 것도 있는 이 정도로 이제 트럼프 입지가 조금 몇 주일 사이에 악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을 했고 그런 것들이 국방장관이 시리아에서 이제 미군을 철군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가 없구나. 2,000명 가지고 지금 안전도 지키고 아이시스도 잡고 또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시리아에 검은 그 손을 뻗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뭐 돈 많이 든다고 그쪽 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국군이 아니고 미군을 뺀다고 하니까 국방장관이 그 사임을 했고 또 그 아이시스 특별 대사도 원래 사임하려고는 했지만 몇 개월 일찍 사임을 했고 대통령은 무슨 2년이나 됐는데도 격전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을 받아오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수습해 보기 위한 목표가 컸겠죠. 이라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라크에 방문해서도 정치 활동을 많이 했다 해서 비난을 받았고 보통 대통령들이 격전지에 가서는 그 의견들을 취업하고 국가에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도 뭐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뭐 등등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대통령 팬이었겠죠. 모자를 뭐 아메리카 포스트 뭐 이런 모자를 주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사인해 주고 그러면 어떤 언론은 그게 군인은 중립이어야지 되는데 정치 캠페인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 밖에 이제 대통령이나 그 사인을 해준 모자를 받은 군인이 소속돼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이라크를 특별작전을 한 거죠. 방문을 하면서 장관들 한 명도 안 갔어요. 국방장관도 안 가고 대신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간 거죠. 와이프 비서실장도 가고 존 볼튼 한 사람만 관련자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그냥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스티븐 밀러가 대통령 자문이지만 이 사람도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정치에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32살인가 33살인가 하니까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트위터에 제가 방송에서는 노래는 조금 들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바로 그 네이비실 얼굴이랑 네이비실 한 7, 8, 9명 정도가 쫙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마추어식인 거죠. 예를 들어 CIA의 공작원이라든가 네이비실 요원 같은 사람은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 방문도 사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라크까지 방문해서 이라크 총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2시간 전에 이 미군 기지로 와라. 그러면 만나자 하는데 그 나라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에선 좀 더 이제 그 품위 있게 그렇게 그 만나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군할 것인가 아닌가 얘기도 더 확실하게 다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있는 나는 미군 기지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안 나가 안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식 그 만남이고 뭐고 난 다 싫고 이쪽 미군 기지로 와 하니까 그쪽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려면 다 나가버려라. 너희들이 미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2003년도에 침공을 했고 그 뒤에 뭐 너희 목적으로 왔지. 사담 후세인이 뭐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없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부시 시절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 미군이 철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바마가 조금 더 있어 보려고 협상을 하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경제도 어려운데 뭐 2007년도에는 17만 명이나 이라크에 주둔을 하고 있었으니까 돈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갔고 경제는 계속 어렵고 하니까 국민들이 빨리 이라크에서 미군 철군해라 했기 때문에 또 이라크에서도 서로 협상을 해서 철군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잡았는데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연장하는 것을 또 이라크에서 그 당시에는 원치 않았고 국민들도 미국민 원치 않아서 18일인가 아마 미군을 다 뺐을 거예요. 미군을 빼고 나니까 그때는 알카이다였었잖아요. 알카이다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이시스로 바뀐 거예요. 알카이다를 그 당시에는 알카이다도 다 잡았다고 했어요. 잡았다고 했는데 미군이 빠지면서 이제 남아있던 알카이다가 아이시스로 자기네 그 국가를 만든다는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는 아이시스로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 오바마 시절에 2014년 그 전후로 해서 이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됐고 여러 가지 뭐 국방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 철군은 이미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이시스를 잡는다고 그것을 오바마가 조직을 해서 아이시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참 무식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철군을 이라크와의 협약에 의해서 빠지고 나서 미군이 아이시스가 생기니까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군 병력을 투입을 하고 아이시스가 이제 오바마의 임기 말기가 되면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는 확실하게 잡힌 것은 갖고 있던 아이시스가 점령하던 땅의 2% 정도만 갖고 다 물리친 것을 완성한 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는 너네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전쟁만 일으키고 뒷수습도 못 해줬으면서 무슨 뭐 그런 헛소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돈을 쓴다고 시리아 아이시스 잡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5천 명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시리아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군 기지도 쓰고 그리고 뭐 다 우리 군인도 쓰고 한다고 도대체 어불성설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라크에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라크를 직접 갔는데 별 효과는 못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연방정부 폐쇄인데 금요일부터였으니까 지금 8회째입니까?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할 때까지 이 연방 폐쇄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미국만에 해당되는 연방 폐쇄가 아닌 거죠.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전 세계에 많은 운명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지금 연방정부를 폐쇄시키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견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자체는 대통령이 원하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짓는데
그 돈을 뭐 최소한 50억 달러는 예산안에 넣어라 하는 거고 민주당은 뭐 16억 달러, 13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그래도 연방정부가 폐쇄돼서 공무원이 뭐 돈도 못 받고 일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무급 휴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더 많다 하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오늘은 나 백악관에서 민주당이 협상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 트윗을 했고요. 민주당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는 해요. 벽 짓는 것과 대신에 뭘 받을 게 있어야 줄 걸 주겠다는 식이죠. 민주당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민개혁, 포괄적인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인 줄 알고 뭐 다른 나라 말도 몰라요. 원래 그 부모의 조국에 그러는데 언어도 말할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 언어는 그러는데 이제 서류 미비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이 서류 미비자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것을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합니다. 전반적인 이민개혁과 함께요. 그러나 대통령이 두 번이나 하려고 올해도 시도를 했었어요. 대통령도 뭐 할 것처럼 My friend Nancy 척 하다가 그만 거부하고 공화당도 원치 않고 그리고는 그 대통령은 많이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멕시코가 돈 다 낼 거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벽의 종류도 처음에는 완전히 월이에요. 핑크 플로이드 그 음반 자켓에 써 있는 WALL 그 월에서 세멘트로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슬래트 뭐 이렇게 가다가 whatever else 무엇이 되었건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과 그 협상을 하고 연방 정부도 폐쇄하고 드리머들에게 신분 그 보장도 해주고 자금도 대신에 벽 쌓는 자금도 주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싶지만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더 이상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 사람과 협상을 하고 나면 99%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다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방 또 1초 사이에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을 민주당의 상원의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은 젤오와 협상하는 것과 같다. 젤리오요. 그 푸딩 이렇게 물에 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주 예쁘고 클리어하고 맛있는 그 젤오와 그게 이제 처음에 출렁출렁 하잖아요. 완전히 굳기 전에 협상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당을 기다린다 트윗하면서 또 그 트윗에 쓴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나쁘다. 이 연방정부 폐쇄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뭐 국경 너머로 어떤 그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서 연방정부만 폐쇄시켜서 군인들 봉급도 못 받게 한다. 그런데 이게 다 틀리는 말이거든요. 군대 봉급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연방정부 폐쇄는 지난번 9월 달에 그 예산안을 75%는 서로 협상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군대는 그 국방부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다른 9개 부서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 오케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얘기하기를 법집행기관의 그 뭐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봉급 못 받고 일한다 하는데 경관은요. 대통령님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요. 주나 시리죠. LA 경찰이죠. 주방위군이고. 페더럴 폴리스는 없잖아요. 국경수비대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국경수비대는 국경수비대 또 국경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속할 수 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군대가 돈을 못 받는다. 이것은 대통령이 알아요. 알면서도 트윗에 그렇게 쓴 겁니다. 국방부는 지금 문 닫지 않은 정도는 아니까는요. 아무리 뭐 기업인 출신이고 정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그 이민에 관해서인데, 이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도 이민자고요. 모든 이민자가 다 성인일 수는 없습니다. 성자, 세인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범죄자라든가 강간범이라든가 마약을 미국에 퍼뜨리는 사람이라든가, 그건 더 사실과 거리가 아주 먼 얘기죠. 그 사이에 이제 그 가족 분리 정책을 많이 해서 이번 주에 또 8살짜리 아이가 감기, 유행성 감기였었다고 하죠. 숨졌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일해서 농부인데 $6,500 빚을 갚고 싶었고, 또 과테말라에서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어제 참 슬픈 사연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 11월 그때쯤부터 2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또 어쩜 이렇게 또 예뻐요. 어린아이들 다 예쁘지만 그 아이가, 아빠와 이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어제 숨져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멘에서 이집트에 가서 뭐 아이를 낳고, 아빠가 이제 한 10년 동안 또 미국에서 살고 해서 아빠도 시민권, 아기도 시민권인데 엄마가 예멘 사람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예멘을 포함해서 노스코리아를 포함해서 미국에 입국 금지하는 국가로 딱 못을 박았잖아요. 이 아이가, 이 아빠가 아이와 아빠가 시민권자인데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뇌에 아주 그 희귀한 병이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받아야지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예멘 엄마가 아이 산소호흡기를 뗄 수는 없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싶다 하는데 미국에서 그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할 수 없이 그냥 아이 호흡기를 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젊은 아빠예요. 2살짜리 아이 아빠니까 결심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세크라멘토인가 하는, 그 세크라멘토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세크라멘토에 그 도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크라멘토라고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병원의 소셜워커가 그 사연을 듣고는 이건 너무하다.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떼기 전에 엄마와 만나야지 되는 게 당연하다 해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로컬 사람을 막 그 찾아서 결국은 그 무슬림도 속해 있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국무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야지 엄마가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무부를 고소를 했고, 결국은 하루 만에 이 엄마가 이 비자를 못 주는 그런 국가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열흘인가를 같이 있은 거예요. 아이하고 마지막 열흘을. 이것도 참 미국적이죠.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병원의 그 소셜워커가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엄마를 위해서, 젊은 아빠를 위해서, 죽어가는 아기를 위해서 이거 우리나라를 고소를 해야지 된다 해서 그 나라를 고소를 해서 그 엄마가 와서 아이 보고, 아이가 그 눈을 감았는데 굉장히 이 부모가 미국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미국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미국은 참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나라지. 또 하나 지금 드러지 리포트에 보면은 그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 매체예요. 제가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뉴스를 많이 링크를 시켜주거든요. 드러지 리포트 맨 위에 왼편에 보면은 어떤 남부주에서 손님하고 종업원하고 싸우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 끝까지, 머리 끝까지 오른 거예요. 이 손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그런 셔츠를 입고 왔는데 종업원이 너무 싫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인종차별주의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이 손님이 조금 더 쿨해요. 아주 이 종업원에게
그러니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더 종업원은 약 올라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 뭐 인종차별주의고 누구고 뭐 블랙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또 손님은 너 나한테 나는 물건 사러 왔는데 물건을 팔지 왜 소리 지르니 하면서 나 이거 지금 다 녹화하고 있어 좀 그 약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점점 그래 뭐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전에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서로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지지하니까 저 셔츠를 입었나 보다. 저 빨간 모자를 썼나 보다. 하고 상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무 쿨하다라고도 느껴지는 가족 간에도 그런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싸우는 거예요. 이걸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즐기고 원하고 조장을 하기도 하고 현재에 이제 강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면은 뭐 30%로 보는 사람도 있고 35%, 40%까지 한 30%에서 40%까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말을 하니까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적인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어차피 당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어. 하는 식으로 인간이 원래부터 다 성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 참아야지 될 가치를 못 느끼고 그럼 상대도 또 강하게 나가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뭐 사람 본성에 다 추한 것과 악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요? 상당히 좀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 매너를 지키려고 했었던 이런 매너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2018년에 굉장히 강해진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해서 연방 공무원들 이제 매년 그 임금이 인상되는데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하게 한 2%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동결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연방 공무원들은 나 놀고 싶지도 않았는데 돈도 못 받고 지금 쉬고 있는데 쉬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쉬는 게 아닌데 아니 게다 대고 내년에 봉급도 안 오른다고 라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연방정부 지금 돈도 없는데 돈도 모자라는데 무슨 봉급을 인상하냐고. 군 봉급은 인상됐어요. 2.4%인가 2.6%인가 인상됐는데 나머지 공무원은요. 돈도 없는데 무슨 봉급 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 기업의 세금을 35%에서 21%로 막대하게 내려주고 나서는 돈 없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아마 이번 연방 폐쇄와 관련해서 또 봉급 그 동결에 대해서 불만을 대통령에게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해본 거지. 의회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최종적인 허락을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의회가 그 뭐 전반적으로 정부 폐쇄 끝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연방정부 그 공무원을 어떻게 봉급을 안 올려줘요? 매년 올려줘야지 되는 게 당연하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방 환경보호국이 이제 여러 가지를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머큐리요. 수은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켰거든요. 이 수은은 2011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수은과 공기오염 표준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이 수은 오염이 80%가 줄어들었답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없앤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바마 때 거기서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러면
오염이 더 많아진다. 수온 오염이 많아진다는 것은 건강에 나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뭐 발전소에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수온 좀 이렇게 내뿜어도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2011년부터 이미 그때는 처음엔 많이 반대했죠. 로비스트들 고용을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어쨌든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또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여러 가지 뭐 청정한 무엇 청정한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가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이 업계에서 180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꼭 그 대통령이 당장에 또 오염 더 내도 돼 한다고 꼭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꼭 좋아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우리 규제를 해주세요. 한다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규제가 없이는 업계의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생 기업도 기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고소 들어오고 하는 골치 아픈 것도 없앨 수도 있고 회사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겟윅 공항에서 드론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회사에서는 하늘을 운행하는 드론에 뭔가 규제를 해달라. 연방 항공국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배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는 제너럴 모터스 하면 저는 이제 한국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한국이 이 모델을 잘못 받은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는 이미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전기 자동차 쪽으로 돌아서 2023년까지는 20종류의 모두 전기 자동차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좀 연방 정부가 빨리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릅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 제한을 좀 하게 해달라. 편견과 차별과를 막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화폐는 암호화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뭔가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것이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AT&T, 버라이존, 컴캐스트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한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없애버렸거든요. 이것도 오염 마찬가지죠. 다른 오염 그것과. 그런데 이들 회사에서 우리 규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텔레콤 회사에 뭐가 해킹되고 이런 스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오일 회사가 이제 제일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 또 클린 에너지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 메탄 규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정말 충복처럼 일하는 fiduciary duty라는 게 있잖아요. 이 fiduciary duty가 꼭 부동산 업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투자 업계에서도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서도 fiduciary 룰 같은 것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올해 이전에는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상품을 광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본인이 돈을 많이 버는 피를 많이 받고 하는 그래서 금방 또 팔고 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커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맞춰서 그게 이제 fiduciary duty를 해야지 되는 거였는데 그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자신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보다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아니다. 우리 fiduciary duty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회사들의 투자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브로커 피의 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별로 이게 크게 해당도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의미상으로는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클라이언트 돈 생각해야지 내 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업계에서도 아니다. 우린 fiduciary duty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철도 착공식 실제로
실제로 어떤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 못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뭐 미국이 설령 경제 제재를 준다 하더라도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북한의 그 철도가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수십 년 걸릴 것이다. 미국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계속 한국과 북한이 너무 속도 빨리 가까워지는 것 아니야?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오토 원비어 그 학생이 고문당하고 인질로 잡혀서 숨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5억 100만 달러를 배상해라.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런가 하면은 뭐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 전문 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니셔스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뭐 진보적인 성향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결코 코드가 잘 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 회담이 정말로 쇼적인 것이 있었고 너무나 그 허술했지만 그것도 좋은 출발이었다. 부족해도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뭐 한반도에서 미국도 뭔가를 그 무기 같은 것을 걷어내야지 된다. 이런 주장까지 다 알고 쓴 사람이에요. 북한의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짜로 쇼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씨가 싹을 그 피게 트위도록 인내력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외교 그 중심이고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북한을 그 군사 공격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아직까지 뭐 크게 뭐 뚜렷한 그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라면 곧 그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북한이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해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지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양쪽이 서로 협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먼저 보도가 됐었어요. 뭐 텔레그래프를 포함을 해서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이제 뭐 자그마한 그 북부의 그 축구팀이 자그마한 그 구장에서 한 5천 명 있었는데 북한을 방문해라 하는 중국에 있는 북한 그 관광회사의 선전을 보고 영국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미국은 지금 아직 북한 못 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스티브 비건이 그런 것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방문 또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국에서 이 같은 그 선전을 보면서 이 구단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오히려 그 스폰서십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스폰서십으로 우리 뭐 축구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뭔가 시선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이런 협상 같은 것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북한에 관한 많은 것들이 세계에 전해지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는 그런 그 뉴스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미국 날짜로는 월요일이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